가끔씩 차를 운전하거나 잠이 들 때 긴 영상을 이렇게 들으면서 있으면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출간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엔 출간을 하지 못한 저의 신혼여행기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남미를 신혼여행을 하면서 그 관광지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때 네. 그곳에서 지나가면서 느꼈었던 깨달은 것이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은 글인데요. 이것으로 한번 오디오북처럼 저도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요. 이왕이면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쭉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길게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프롤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미래는 없다. 한창 그 명상책을 많이 읽었고 그때 좀 빠져 있을 때라서 이런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미래는 없다. 남편은 8년 동안 해왔던 로봇 엔지니어 일을 그만두었다. 남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온 날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2막이 시작될 거야. 우리는 결혼하고 이제 부부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함께 시작하기로 다짐했다. 나 역시 은행을 그만두면서 앞으로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겠다고 다짐한 터였다. 물론 고난도 있을 것이다. 꿈꾸던 남미 여행을 가겠지만 여행이 즐겁지만은 않겠지. 때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배울 것이다. 돌아와 사업을 시작한다면 여행에서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리라는 다짐에는 그 선택으로 벌어진 모든 것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되니까. 사람들은 인생 2막을 꿈꾼다. 새로운 일을 하게 되거나 퇴직을 한다거나 환경의 변화나 어떤 계기로 새로운 상황, 마음가짐이 생겼을 때 인생 2막을 시작한다고 말한다. 때론 미래의 풍요로운 삶이나 여유로운 인생 2막을 그리며 지금의 힘들고 고달픈 것을 참아내기도 한다. 은행에 다닐 때 난 꽤 열심히 일했다. 열정에 사무쳐 보험이나 펀드 영업도 열심히 했는데 당신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로 나의 존재감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열정을 쏟아붓고 나니 갑자기 한순간에 온몸이 방전된 느낌이었다. 일정 기간 영업 실적이 떨어지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수사원이었던 난 순식간에 무능력한 직원이 되어버렸다. 다시 기운을 불어넣어 영업에 힘을 쏟아보곤 했지만 어느 순간 다시 힘이 빠졌다. 은행원 생활이 결국엔 이 사이클의 반복이고 언젠가는 내 에너지가 고갈될 때가 오리라는 불안감이 들었다. 때로 고객들과의 즐거운 대화나 동료들과의 소소한 수다 같은 은행 생활의 즐거움도 있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영업 압박과 지루한 일상의 스트레스는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 했다. 충전이 필요했다. 오후 2시부터는 두통이 시작되었고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 어느 날부터는 회사 근처에 도착하기만 해도 호흡이 불편해졌다. 심호흡을 하게 되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한숨을 쉬는 것 같았던 모양이다. 급기야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다. 피부까지 이곳을 빨리 나가자고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에서 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나의 인생이 스트레스에 묻혀 먼지처럼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표를 내고 결심했다.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인생을 채워나갈 거야. 더 이상 수동적으로 내 인생이 남에게 결정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겠어.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라는 것은 애초에 없다고 말한다. 오직 지금이 있을 뿐이다. 과거 역시 지금이 모여 된 것이고 미래도 지금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책에서는 말한다. 그 후 나는 스스로 질문을 자주 해보기 시작했다. 지금 행복한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 행복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 지금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을 수 없다.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내가 꿈꾸는 나의 인생 2막은 이렇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지금을 사는 것이다. 자, 이제 인생의 2막이 시작되었다. 그 시작은 남미에서일 것이다. 남미에서의 6개월간의 신혼여행을 시작으로 이제는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하는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 부부가 남미에 가서 무엇을 얻고 오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물론 지구 반대편 남미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어쩌면 무지해서 남미 여행을 결정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인생을 사는 데는 때론 무지한 편이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앞으로의 여행에서 분명한 것은 이 여행이 앞으로의 우리 부부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다. 어떤 여행이 될지, 남미는 어떤 곳일지, 여행 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된다. 2013년 가을, 박혜정. 네. 시작해볼까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가수 폭포에서 글입니다. 이가수 폭포 아래서 깨달은 것. 폭포 앞에 섰다. 물이 떨어지며 만드는 굉음과 커다란 물보라를 보니 머릿속은 도리어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고요해졌다. 우리는 사진을 좀 찍다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폭포를 무심히 바라보았다. 이가수 폭포 앞에 서면 자연이 얼마나 거대한지,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온몸으로 알게 된다. 그리고 지구가 생생하게 살아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이가수 폭포는 규모가 엄청나 다양한 모양의 폭포를 볼 수 있다. 비옷을 입고 폭포를 맞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폭포를 구경하고 돌아 나오는데 남편이 말했다. 폭포 좀 더 보고 올게. 방금 물 맞으면서 봤잖아. 근데 또 간다고? 잠깐 다녀올게. 남편은 비옷과 우도까지 아예 벗어버리고 폭포로 다시 걸어갔다. 분수에서 물놀이를 하는 어린아이 마냥 신나 보였다. 폭포 앞에서 남편은 온몸으로 물을 맞으면서 폭포를 한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폭포 앞에서 돌아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돌처럼 서 있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한참을 폭포 앞에 서 있던 남편이 돌아왔다. 온몸은 물을 맞아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다 온 것일까? 여보, 무슨 생각을 했기에 이렇게 늦게 온 거야? 그냥 물이 떨어지는구나, 많이 떨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지. 에이, 그 뭐야. 그런데 폭포를 계속 쳐다보니까 점점 정신이 맑아지면서 내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늘 갖고 있던 고민에 답이 나왔어. 늘 느긋하고 조급한 것 없이 매 순간을 즐기며 여행해 왔던 남편에게 고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나는 그의 말에 조금 놀랐다. 오빠가 고민이 있었어? 이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의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지. 난 이제 혼자가 아닌 가장이잖아. 돌아가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데 실패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과 두려움도 있고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두려움을 대처할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었어.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답이 나왔어? 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문득 실패와 성공이라는 것이 마지막 결과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다면 마지막 결과를 성공시키면 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나왔어.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전하면 되는 것이라고. 실패와 성공이 확률 게임이 아닌 나의 의지에 달린 거란 생각이 드니까 얼마든지 내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실패를 하더라도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전해서 결국 마지막을 성공으로 장식하면 나는 성공률 100%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든든해졌어. 고민 해결. 성공률 100%. 맞지?
우와, 폭포 아래에서 득도를 하고 왔구만. 자신만만해진 모습을 보니 든든했다. 나는 사실 실패가 그렇게 두렵지 않다. 오히려 이왕이면 젊었을 때 많은 실패를 해보았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들었을 때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100% 성공하는 방법까지 터득했으니 이젠 정말 무서울 게 없다. 게다가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해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무척이나 기대된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이가수 폭포에서 얻은 깨달음을 떠올리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거의 여행 막바지 지점이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이가수 폭포 아래에서 느꼈었던 남편의 이야기를 담아본 에피소드였습니다. 지금 글은 단순한 로봇이 장고장이 없다 라는 이야기네요. 읽어볼게요. 나는 늘 관심거리가 많은 편인데 최근 들어 새로 생긴 관심사 중 하나는 명상이다. 요가 수업 시간에 명상을 하면서 시간이 멈추고 내 몸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한 이후로 명상에 호기심이 생겼다. 명상책도 여러 권 읽어보았는데 볼수록 명상이야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난 여전히 생각이 많고 고민도 많고 마음이 급해질 때마다 덤벙댄다. 그래서 머리로는 자주 생각을 비우고 살아야지 하지만 그 생각이 또 더해져 생각을 줄이기 힘들 때가 많다. 반면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는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머릿속이 깨끗해 보인다. 남편은 명상을 해본 적도 없고 명상책을 읽어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야 함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같다. 그런 남편을 둔 덕에 가끔 남편이 할 몫의 고민까지 내게 더해지는 것 같다. 여행을 하면서도 그랬다. 다음 일정을 짜다가 머리가 복잡해지자 온갖 고민은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남편에게 불만을 터뜨리자 남편이 말했다. 심플 이즈 베스트. 몰라? 단순한 게 가장 좋은 거야. 당신은 생각이 너무 많은 게 탈이야. 누군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가 말이다. 머릿속에 생각이 꽉 차 있고 고민이 많은 것을 내 뜻대로 없앨 수 없으니 어쩌란 말인가. 나 역시 답답하기만 하다.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신을 보면 옛날 내 모습을 보는 듯해.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깨닫고 달라졌지. 참고로 남편은 여행을 오기 전까지 로봇 엔지니어였다. 로봇 설계를 할 때 말이야. 컴퓨터에 앉아있으면 무한대 공간이 펼쳐져 있어. 이 컴퓨터로 몇 톤 크기의 로봇도 만들 수 있고 아주 작은 장비를 만들 수도 있어. 모든 게 나에게 달려있지. 처음엔 멋있게 생긴 로봇을 설계하곤 했어. 기능도 아주 다양하게 집어넣고 말이야. 그런데 기능이 많고 복잡한 장비일수록 고장도 많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고. 결국 가장 간단한 설계가 가장 좋은 설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로봇을 설계하다 보니 이게 인생이랑 참 비슷하더라고. 인생도 하얀 도화지 위에 내가 그려나가는 것이잖아. 어떤 모양의 어떤 크기의 인생을 그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리고 그림을 복잡하게 그릴수록 인생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그려놓은 틀 안에서 갇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그 안에서 자신의 환경에 대해 불평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었거든. 바로 자신이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잘 인정하지 않아. 거의 모든 문제는 다 나에게 시작되지. 내가 책상 위에 카메라를 놓았는데 만약 그걸 누가 떨어뜨려 고장이 났다면 그 문제 역시 책상 위에 카메라를 놓은 내 잘못이야. 애초에 사람들 손에 안 닿는 곳에 잘 놓았다면 카메라는 망가지지 않았을 테니까. 자신의 의지로 만든 환경이 아닌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만든 환경이고 상황이더라고. 그럼 자신이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건가? 그렇지. 로봇 설계를 해보니까
복잡한 기계를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수리하고 문제를 막는 것보다 애초에 근본적으로 설계를 잘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런데 이미 실수로 만든 설계는 어떻게? 이 설계의 문제점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환경이나 문제를 원망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을 시간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찾는 거지. 나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해결 방법도 나오는 거지.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또 다른 백지에 다시 새로운 인생을 그려나가면 돼. 그때는 예전 문제를 기억해서 아주 신중하게 선 하나하나를 그려나가는 거지. 무엇보다 가장 간단한 게 최고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 지금 머릿속의 생각뿐 아니라 인간관계, 주변 환경까지도 다 말이야.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난 고개를 끄덕였다. 난 명상을 한다며 책을 보면서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금 할 필요도 없는 온갖 걱정들을 하고 머릿속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혼자 끙끙대며 끄적거렸던 여행 일정표를 구겨버렸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갈런다. 남은 기간 많이 가고 많이 보겠다는 욕심을 좀 버리고 여행 그 자체를 즐겨야겠다. 여행 또한 내가 그리는 대로 만들어질 테니까. 네. 여행 초기에는 제가 다 여행 계획도 짜고 좀 남편을 드드볶으면서 좀 빡센 일정으로 스케줄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다가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계획을 한번 짜지 말자. 여유롭게 한번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살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남편에게 좀 스케줄을 맡기고 머릿속에 생각도 좀 비우고 예전에 내가 아닌 또 새로운 내가 꿈꾸는 그런 여유로운 모습의 어떤 사람을 그리면서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13년에 쓴 글이다 보니까 굉장히 앳되고 오그라드는 그런 내용도 있네요. 자, 읽어볼게요. 네, 이건 에콰도르에서 쓴 원고네요. 파네시조 언덕에 오르니 발 아래로 반듯반듯한 키토의 고시가지가 펼쳐져 있었다. 사방이 확 트인 시원한 전경을 바라보며 들판에 대자로 누웠다. 언덕 아래에서부터 우리를 쫓아 올라온 커다란 개도 내 옆에 자리를 잡고 다리에 턱을 괴고 엎드렸다. 누워서 눈을 감으니 한국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일들이 꿈처럼 펼쳐졌다. 직장에 다닐 때 내가 좋아했던 과장님이 한 분 계셨다. 그분은 성격도 좋고 일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셨다. 아래 직원들에게는 늘 따뜻한 유머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윗분들께는 예의 바르고 싹싹해서 모두가 좋아하던 직원이었다. 그분은 굳은 일, 힘든 일도 마다 않고 일하셨는데 불평불만 한번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 과장님을 볼 때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꿋꿋하게 인내하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이 시대 가장의 모습이 비춰졌다. 내가 은행에 사표를 내자 그 과장님이 내게 물었다. 박 회장, 회사 그만두면 이제 뭐 할 거야? 저는 책도 내고 싶고 사업도 하고 싶어요. 이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 거예요. 박 계장은 좋겠어. 능력 있으니 사표도 내고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하고. 능력은요, 과장님보다 더 능력이 없죠. 과장님도 은행 다니기 싫으시면 사표 내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죠. 에이, 난 여기 아니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안 돼.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박 계장도 막상 사회 나가보면 그럴 수는 없을 거야. 아, 그럴까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그러면서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아셨죠? 말은 이렇게 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꿈꾸는 삶이 어려운 일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은행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났다. 아직까지는 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있다. 책을 2권 출간했고 작가의 꿈을 이뤘다. 게다가 그중 한 권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잡지, 인터뷰, TV 방송까지 나왔다. 재미났던 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은행 지점이 있었던 방송국에 방문했을 때였다. 이젠 은행원 신분이 아닌 인터뷰이로서 방송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감회가 새로웠다. 방송 촬영을 마치고 내가 일했던 은행 지점에 가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업무로 바빠 보였다. 바쁜 와중에도 과장님께서는 나를 환영해 주시며 출간을 축하해 주셨다. 과장님, 저 책도 내고 베스트셀러까지 되었어요. 그래, 나도 소식 들었어. 정말 대단하네. 얼굴도 좋아 보이네. 네, 곧 사업도 시작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도 잘 살고 있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 불규칙한 수입으로 생활이 힘든 적도 있었지만 안정된 월급 대신 얻게 된 자유는 더없이 행복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내가 오래전부터 계속 꿈꿔왔던 상황이 몇 년 사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작가, 베스트셀러, 강연, 인터뷰, TV 출연. 이 모든 것이 예전부터 마음속에서 몇 번씩 반복하며 그려보았던 것들이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며 꿈을 이루며 살기로 마음을 먹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게다가 나와 생각이 맞는 남자를 만나 우리 손으로 만든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6개월의 신혼여행을 와 있다. 이 역시 또 하나의 나의 꿈이었다. 그동안 내가 꾸었던 많은 꿈이 현실이 되었고 지금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 들판에 누워있는 이 현실은 꿈만 같다. 어쩌면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꿈꾼 것을 행동하기까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은 자기 마음처럼 되지 않는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옆에 누워있던 개가 몸을 일으키더니 킁킁 소리를 낸다.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샌드위치 냄새를 맡았나 보다. 빵의 모서리 부분을 떼어 던져주었다. 난 오늘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여행자다. 이때의 풍경과 이때의 기분이 떠오르는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또 이때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때 갖고 있었던 이런 패기와 또 이런 여유로운 뭔가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또 와 좋았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칠레 산티아고로 넘어가 볼까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천재 부자 조셉. 칠레 산티아고에서 묵었던 6인실 도미토리에는 우리 부부와 머리가 희끗희끗한 조셉, 그리고 이제 20대 초반의 미국인 여대생 3명이 함께 방을 쓰게 되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꽤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오랜 기간 여행을 해온 만큼 그들은 하나같이 여행 고수다운 포스를 풍긴다. 표정은 밝고 활기차며 몸은 건강하고 젊어 보인다. 그런데 조셉의 첫인상은 딱 잔소리 많고 고리타분한 50대 아저씨였다. 게다가 와이셔츠까지 입고 있어서 여행자라기보다는 회사원 같은 느낌이었다. 우린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밤이 되어서 난 책을 읽으며 잠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방을 쓰고 있었던 미국인 여대생 3명은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더니 클럽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그녀들에게 조셉이 갑자기 1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나한테 지금 1달러가 있어. 너희들 중에 혹시 1달러 갖고 있으면 하나 줘봐. 한 여학생이 1달러를 건넸다. 자, 이거 봐봐. 2달러와 너가 준 달러,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볼래? 여학생들은 서로 달러를 비교해가며 열심히 틀린 점을 찾아보려고 했었다. 2개가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데요? 자, 봐봐.
이 1달러에는 뱅크 오브 워싱턴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쪽은 뱅크 오브 뉴욕이라고 적혀 있잖아. 잘 봐봐. 정말 그러네. 너희들은 미국인이면서 지금까지 이 달러를 쓰고 있었으면서 달러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는 것도 몰랐지? 이 두 돈은 왜 이렇게 다른 줄 알아? 왜 그런데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야. 너희들은 달러에 대해서 알아야 돼. 매일매일 조금만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면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시간을 커피 먹고 케이크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시간을 소비하지. 너라면 100만 달러와 커피 케이크 중 어느 것을 선택할래? 클럽을 막 나가려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아저씨라니.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에 난감한 질문이군 하고 난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그녀들의 답이 궁금했다. 여학생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당연히 100만 달러를 택하죠. 하지만 순간을 즐기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른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전 그냥 커피 케이크를 선택할래요. 하하하하 깨까깨까. 그리고는 후다닥 방을 빠져나갔다. 클럽으로 떠난 그녀들을 보며 조셉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난 정말 저 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워. 시간만 조금을 투자하면 되는데 이렇게 클럽이나 가고 있으니까 말이야. 조셉, 나도 저 나이 때에는 커피 케이크라고 답했을 거예요.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그가 안쓰러워 보여서 나는 책을 덮고 조셉이랑 대화나 하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대화할수록 신기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국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고 현재 나이는 53세로 지금까지 18년 동안 220개가 넘는 나라를 여행했다고 한다. 현재는 4년째 집을 들어가지 않고 여행 중이란다. 오랜 기간 여행 중인 사람치고는 짐이 아주 단촐해 보인다. 하긴 여행을 오래 하니까 짐이 단촐하겠구나. 그의 여행 경력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의 이력이었다. 세 개의 나라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고 각기 다른 7개의 학위를 갖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공부하고 살아온 덕에 현재 11개 언어를 구사할 줄 안다고 했다. 처음엔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인지 의문스러웠는데 그와 대화를 나눌수록 그가 천재 같았다. 그는 정말 모르는 게 없었다. 한국에 대해서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북한과 한국도 2번씩 가보았다면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한국의 풍경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특히 그는 한국의 GDP와 국가 순위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인구, 경제와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난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얌전한 학생 모드로 조용하게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설명할 때마다 경제 순위와 인구, 경제 현황을 덧붙여서 말했다. 그나저나 일도 하지 않고 18년 동안 어떻게 여행을 다니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다. 나는 투자가야. 금도 사고 주식도 사고 기업에도 투자하지. 난 30대에 엄청난 부를 얻었어. 그런데 돈을 벌고 보니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지. 지금도 하루에 10분 정도 컴퓨터로 투자를 하거나 체크를 하면 돼. 그리고 난 달러보다는 금을 좋아하지. 하루 10분 정도의 투자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행 다닐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고요? 그는 나의 노트북을 잠시 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사이트를 켜서 나에게 보여줬다. 자, 이거 봐봐. 여기는 금을 거래하는 데야. 지금 이걸 보면 전날보다 금값이 0.5달러가 올랐지? 난 오늘 내가 갖고 있던 금을 팔고 아침 거래로 5,000달러의 수익을 남겼어.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별거 아니야.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긴 세계의 나라들의 경제 현황을 보여주는 사이트야. 이걸 보면 세계의 경제가 한눈에 정리가 돼. 여기 한국은 12위에 올라와 있지? 정말 작은 나라가 대단한 거야. 그렇군요.
근데 아까 당신이 말한 똑같은 1달러에 다르게 글이 써져 있는 이유는 뭐죠? 혹시 너는 한국 돈을 갖고 있니? 난 1,000원짜리를 꺼내 보여주었다. 자, 여길 보면 뱅크 오브 코리아라고 적혀 있지? 칠레 돈, 페소도 마찬가지지. 모두 그 나라 은행에서 돈을 발행해. 그런데 미국은 각 시의 은행이 각각 발행하거든? 이거는 아주 커다란 차이지. 그래서 미국의 달러를 알아야 해. 이야기를 할수록 호기심이 생기고 재미있었다. 산티아고에서는 뭘 하고 있으신 거예요? 나는 당뇨병이 있어. 그래서 여행을 할 때마다 가까운 병원을 알아놓지. 저번 산티아고 여행 왔을 때 병원에서 까를리나를 만났거든. 그녀는 친절하고 예뻤지. 우리는 그래서 친하게 지냈어. 그리고 내가 산티아고를 떠나는 날 그녀는 내게 키스를 해줬어. 그거는 25살 이후에 정말 떨리는 키스였어. 얼마나 밤새 가슴이 두근거리던지. 넌 그 기분 정말 모를 거야. 그날이 10월 30일 1시 50분이었어. 여권에 도장도 찍혀 있으니 기억하고 있는 날이야. 그리고 1월 24일 그녀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다녀왔지. 그리고 1월 24일 그녀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왔어. 내일 병원에 가서 그녀를 볼 거야. 이번엔 하와이행 비행기 티켓 2장을 들고 왔는데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할 거야. 하하하, 정말 낭만적이네요. 그런데 그녀는 43살이야. 나보고 너무 늙었다고 할까봐 걱정이야. 실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나이 든 게 문제지요. 당신은 생각이 젊으니 괜찮아요. 그는 내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너무 기뻐했다. 소피아, 너는 신을 믿어? 전 신이 있거나 그와 비슷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 우주의 법칙이 있고 인생은 돌고 도는 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사랑을 믿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야. 나는 지금 너무 외로워. 앞으로는 2년만 더 여행하고 이제 여행을 멈출 생각이야. 몸도 너무 아프고 너무 늙었어. 결혼은 안 했어요? 응, 결혼은 못했어. 여자들이 내가 아닌 나의 돈을 보고 다가오더라고. 까를리나도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까를리나에게 당신이 돈이 많은 것을 모르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사람이 싫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거고 돈이 없더라도 좋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행이 끝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이슬란드로 가서 노후를 보내려고 해. 까를리나와 함께였으면 좋겠어. 220개국을 여행한 그의 최종 낙찰된 거주지는 아이슬란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노후를 보낼 상상으로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이 귀여웠다. 그는 천재였고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다. 다음 날 로비에서 칠레인 호스텔 주인과 스페인어로 대화하고 있는 조셉이 보였다. 이야기의 주제는 칠레의 정치 문제. 칠레인과 스페인어로 칠레의 정치 문제를 토론하는 사람. 그런데 호스텔 주인보다 조셉이 훨씬 이야기를 잘한다. 조셉은 현재의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칠레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대화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다. 너무 아는 것이 많다 보니 늘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거의 가르치는 식으로 되어버려서 상대방이 지루하게 느끼는 것이었다. 호스텔 주인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듣고만 있었다. 프랑스 친구가 지나가자 이번엔 그와 불어로 이야기를 나눈다. 독일인이 합류하자 조셉은 다시 독일어도 해보인다. 이런 조셉의 노력에도 사람들은 그의 박식함과 천재성에 잠시 놀라워하고는 곧 지나가 버린다. 조셉은 나를 보더니 반가워했다. 오늘 까를리나랑 어떻게 됐어요? 까를리나는 안 되겠어. 너무 무식한 것 같아. 내가 박물관 다녀온 걸 얘기하니까 거기에 박물관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 5분 거리에 박물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니. 세상에. 그는 아마도 차인 것 같았다. 하지만 애써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는 천재였지만 인간관계는 너무 서툰 사람이었다. 소피아, 내 꿈은 뭐야?
저는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한국에 돌아가면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돈은 수단일 뿐이야. 돈은 투자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돈을 위해 투자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야. 그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내 가슴에 새겨졌다. 소피아, 넌 지금 무엇을 원해?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뭐냐고. 전 비냐델 마르행 버스 티켓이 필요해요. 넌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를 알아? 아, 예전 경제학 수업에서 들어봤어요. 그 욕구 이론을 다시 잘 보도록 해. 정말 중요한 거야. 사업을 하려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해. 그는 이렇게 나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조셉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언뿐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글을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11개국 언어를 이미 알고 있는 똑똑한 그라면 한글도 분명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조셉, 내가 한글을 가르쳐 줄게요. 한글은 무척 과학적인 글자로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은 30분 만에 모든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읽을 수는 있어요. 조셉은 벌써 호기심이 발동되어 눈을 반짝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기역 니은부터 아야 어여 그리고 받침으로 위치에 발음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었다. 역시나 똑똑한 그는 금세 원리를 터득해버렸다. 내가 그의 이름을 한글로 적은 후 읽어보라고 하니까 조셉이라고 읽으면서 이게 자신의 이름이냐며 물었다. 금세 읽을 수 있는 한글의 원리를 알고 너무나 신기해하면서 기뻐했다. 나는 한국인으로서 참 뿌듯했다. 우리 둘은 어느새 부쩍 가까워져 있었다. 내가 호텔을 떠나는 날, 조셉은 나에게 편지를 써주었다. 펼쳐보니 한국어로 쓰여 있었다. 한국인 투숙객에게 부탁해서 한글로 편지를 적은 것 같았다. 그의 한글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다.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꼭 연락을 달라고 했다. 한국에 놀러 온다며 말이다. 우린 아쉬움의 작별 인사를 나눴다. 호스텔 체크아웃을 하고 잠시 쉬는데 한국인 여행자가 나에게 말을 붙인다. 혹시 소피아예요? 네, 맞는데요. 아, 당신이 소피아군요. 조셉이 제게 와서 한국어로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조셉이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최상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표현을 한국어로 옮기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쓸까 궁금했었는데 당신이었군요. 여행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된다. 조셉은 그 중에서도 참 기억에 남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돈과 시간, 똑똑한 머리, 학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처음엔 돈 많은 사람이 왜 도미토리 호스텔에 묵을까 의문스러웠지만 계속 보니 이해가 되었다. 이토록 길게 혼자 여행을 하는데 넓은 호텔에서 매번 혼자 방을 쓴다면 아무리 좋은 호텔이건 외롭기만 할 것 같았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고급 호텔이 아닌 사람 간의 따뜻한 정이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돈의 역사와 화폐 전쟁을 읽어보았다. 이제야 왜 미국 달러가 나라가 아닌 시에서 발행을 하고 그가 달러보다 금을 선호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산티아고에서 해주었던 그의 조언들은 곱씹어 볼수록 대단한 내용의 것들이었다. 내가 그를 만난 것은 너무 행운이었다. 지금은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신보다 사랑을 믿는다는 그에게 좋은 사람이 생겨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기도해 본다. 네. 정말 기억에 남는 여행 때 만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는 아빠뻘이지만 외국인은 존댓말이 없으니까 친구 같죠. 한국에 와서도 메일을 5번 정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항상 어디쯤 여행을 하고 있냐는 저의 질문에 한 번도 어디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자신의 여행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책을 냈어요. 이런 식으로 저의 근황을 말할 때 그 근황에 맞는 필요한 조언들을 하나씩 꼭꼭 넣어서 정성스럽게 메일을 보내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보고 싶어지는. 네. 이때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이야기가 또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네, 그 후로 저 역시도 금을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좋으셨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틈틈이 시간이 나는 대로 또 다음 여행지, 여행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계속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